제1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 여당의 이준석 전 대표까지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습니다. 여야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화요일 날 검찰 출석하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 혐의들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허위 발언과 관련된 건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이제 그 선거법상에 있습니다. 예. 물론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실은 그렇게 큰 중범죄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이제 나오는 아주 경미한 이제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금 당 대표죠.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거에 대해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9일이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6개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다급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대장동 관련해서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언론 보고 알았다. 네. 이제 뭐 그것이 이제 허위 발언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이제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구로 이제 바꿔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직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했다. 근데 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압력이 아니고 그때 국토부에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공문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극단적 선택한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르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큰 줄기로 검찰에서 지금 중앙지검하고 성남지청에서 이것을 합동을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과연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불출석에도 뭐 큰 뭐 데미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가지 마라. 출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녹취까지 함께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할 일인가? 이 정도 궁금증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이제 그 서면 조사를 몇 번 요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을 통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서면 조사에 2번 정도 응했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지금 준비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라서 검찰과 민주당의 지금 얘기도 좀 달라요. 다른데 기본적으로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한 예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야당이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소환 조사를 전 뭐 하지 않으면 또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소를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소를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를 하면서 어떻게 소환 한번 안 하고 기소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면 조사냐 뭐 소환이냐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금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안들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위가 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꼬투리 잡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일단 시민단체 고발이 있던 사안들이고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물론 이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미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하지만 만약에 그 이제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빨리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김문기 전 개발처장,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극단을 선택했는데 이제 모른다고 했던 거, 또 백현동 이제 용도 변경 예. 4단계가 용도 변경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토부가 이제 압박 또는 협박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지금 야당은 아무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검찰은 그냥 법률 원칙대로 한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뭐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설령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에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신형 강제 입원 사건이 예. 2020년도에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예. 취지로 환송돼서 파기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이 법원까지 간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은 2년이나 걸렸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 2년 후까지 될 수 있어서 이건 계속 정치권에 여든 야든 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블랙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반반인데 저는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해서 당당하게 응함으로써 나는 전혀 속인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예. 그리고 가서 소환돼서 당당히 진술함으로써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한 스타일로 봐서 아마 근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소환에 응하지 말아라. 예. 망신주기 소환인데 거기 소환에 못으로 응하느냐라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총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소환에 응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석 민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소시효가 9일이면 그 전에 검찰이 결론을 낼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넘어야 될 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지만 그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 검찰 그리고 정치적 탄압, 야당 탄압 이런 것들이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떤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또 다른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또 있으면 예. 또 검찰에 또 나가야 됩니다. 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을 의원들의 거대 야당의 의원들의 힘으로 이것을 그냥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비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그렇게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히려 검찰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한 그런 어떤 서면 조사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불기소라든가 기소를 자체 판단에 맡기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예.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끌고 가야만이 예.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의 출석 여부를 결정한 것도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어제 이재명 개인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민주당 당대표는 아니었고 민주당 의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은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단정을 내린다면 이제 당이 같이 이제 대응해야 되겠죠. 과거 예.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처럼. 예. 근데 이 부분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 부분을 당 대표라고 해서 당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거기 동원하는 게 과연 전 맞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그야말로 당대표 되자마자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자마자 뭔가 협치나 이런 어떤 민생을 잘 하자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검찰에 무슨 정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민주당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공소시효 앞두고 빨리 기소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해석 이외에 이거 하나의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거짓말을 한 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개인의 문제를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환원시키는 거, 치환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예. 라는 전 해석은 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도하게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오히려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검찰도 어떤 정치적 의도,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법리나 원칙이 아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다면 이 역시 검찰 또한 예. 윤 정부와 함께 상당한 비판을 받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검찰도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예. 절대로 여기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면 그건 나중에 그 여파는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일단 상대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도 공권력을 행사하되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을 정치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권선동 대표도 원내대표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도 이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발언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굳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모토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검찰에 맡기겠다. 검찰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자꾸 전쟁이다. 무슨 이재명 대표는 까도 뭐 계속 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 말씀하십시오. 이제 최 교수님 말씀 저는 100% 이제 동감을 하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기조가 쭉 가야만이 대립각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위법성이 인정이 돼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대선에 들어갔던 43억을 발언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선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그 뒤지만 예. 이런 것들의 당선과는 관계가 없고 여러 가지 방어하기 위한 언론에서의 그런 방어하기 위한 내 멘트였다. 그렇게 하면 검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지만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아주 고차원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길게 끌고 갈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의원총회를 열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 보복이다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좀 더디거나 무혐의가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잖아요. 보셨습니까? 대충 봤는데 이제 대통령실은 그 보도가 이제 왜곡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2010년도에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 이른바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1인 매매는 이제 본인이 개입하지 않고 일단 특정인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 이모 씨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모 씨에게 맡겼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대선 기간 중에도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예요. 네.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했던 얘기인데 그 이제 얘기가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2천 얼마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다는 예. 건데 그러니까 1인 매매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모 씨가 이제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했는데 그 증권사 직원은 그 부분을 계좌 명의인인 예.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건 1인 매매라는 게 더 입증된 거라는 입장이에요. 이 부분도. 같은 사안인데 네, 다르게 전혀 해석하고 있어요. 같은 팩트를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사가 마치 1인 매매에 개입해서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것처럼 보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게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거라서 이 부분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지금 당대표까지 제1야당 대표도 소환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소환이 없느냐 이 입장이에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사건 가지고는 얼마나 여야가 그 난타전을 벌였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누구를 소환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소환해야 된다라고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건 검찰의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볼 때 이 사건 A라는 사건은 반드시 소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B 사건이라는 거는 소환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정치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냐 이런 얘기인데 네. 이 사안이 다 다른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쪽에 소환했으니까 반드시 이쪽도 소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일단 법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한 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단순 논리로 무조건 한쪽이 소환됐으니까 이쪽도 소환돼야 된다라는 논리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녹취록 보셨죠? 예, 뭐 교수님 말씀 뭐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이것이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이 씨에게 계좌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다. 1인 매매를 하는데 맡겼을 뿐이고 이 씨는 지금 기소를 해서 저 재판을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까지 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이제 9월 9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는 이제 연관성이 없어질 것 같고 대통령은 이제 어차피 뭐 소출을 안 받으니까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두 번 아니겠습니까? 2010년 1월 12일 날 15만 주 3억 8천. 그 다음에 13일 날 10만 주 약 2억 5천. 이렇게 하면 한 6억 정도를 작전을 했냐 안 했냐. 예.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이런 이제 녹취를 보면 네.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볼 수도 있고 위탁이라는 것은 1인 매매 아니겠습니까? 예. 알아서 해라. 아니면 또 여기 보면 아 그래요 하는 뭐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뢰, 간섭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법당국인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검찰이 쭉 오랫동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없다는 것은 예. 그렇게 기소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예. 이 기소하기 쉽지 않은 게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그런 건지 혐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사실 그거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알 수가 없죠. 뭐. 검찰도 사람인데 전혀 대통령 부인임을 의식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뭐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100% 개입 안 된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게 이제 법리에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도이치 주가 조작 이 사건이 그 권 무슨 모 회장이 기소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소장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이름이 한 번도. 예. 그 얘기로 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여기 주가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는 게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열 캠프의 인사들의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다시 또 대선 끝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전 아까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건이야 뭐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김건희 여사 이 문제도 빨리 좀 검찰이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사정정국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지금 국민의힘도 지나치게 국면전환용으로 이거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이 사건을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사건이건.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다 예.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민생이라는 게 도대체 이 사건들에 이게 묶여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민생하자, 협치하자,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이슈가 되는 건 이런 이슈들이거든요. 이걸 빨리 검찰이 마무리 지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걸 계기로 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이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강대강으로 이미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검찰 소환 통보는 검찰이 지금 9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를 매듭해서 기소나 불기소 두 개 양당은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정의 신호탄이고 제1야당 대표의 탄압이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의 사안을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겠지만 예. 뭐 이런 주가 조작 이런 것들도 특검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야당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집권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패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들어가서 검찰권을 장악하고 검찰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삼권 분립 국가인데 법원은 독립돼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제 검찰은 대통령 직속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수사하면 네.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해서 야당은 통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상의 공격은 특검을 통하면 검찰 이외에 제3의 사정기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야당한테도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예. 강대강으로 이미 가고 있고, 이것이 총선이 지금 2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민생과 경제 이런 거에 매몰이 돼야 되는데 이 당은 당대로 내용에 휩싸여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네.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 2년 뒤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민생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내일 다시 이제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 의결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규 개정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구성 요건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원에서 결정 내리기를 비상 상황이 아닌데 왜 비대위로 갔느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 당 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이 상실되는 등 이걸 이제 보다 구체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명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 중에서 4명이 이제 고리되면 이제 비상 상황이다라고 본다는 건데. 네. 아무튼 뭐 기자회견 할 때 그 뭐 이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이야 다 예상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가처분 신청 또 냈으니까 양쪽이 다 지금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의 신청을 낸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그 법률적으로 하는 건 국민들에게 굉장히 전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법원의 결정이 물론 법원이 왜 정당 내부 일에 간섭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법원으로서는 또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 정치사법화를 저도 우려합니다만 무조건 정치사법화가 나쁘기 때문에 예. 법원이 개입하는 건 나쁘다라고 보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지금 당원당규 또 바꾸고 또 비대위 또 구성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부합하느냐, 국민들의 상식과 민의에 부합하느냐, 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치 행위란 폴리틱스라는 것 예. 그것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이른바 윤핵관 분들은 뭐 이선후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준석 대표나 윤핵관도 다 물러나고 다시 원내대표 뽑아서 그래서 전 그래서 직무대행체로 가고 빨리 전당대 열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걸 다시 비대위로 간다? 그럼 뭐 저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시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렇게 되면 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어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 상황은 행보는 그렇게 잘하는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위가 추가로 징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김웅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서 8월 26일 가처분해서 솔직히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 윤핵관이 패배한 정치적인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은 살아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에 의해서 다시 권성동 비대위원장 대리를 다시 임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편법으로 가고 있고 정독으로 가야 될 보수 여당이 정도로 가야 될 법치를 공정의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가 지금 꼼수로 어떻게 보면은 큰 정치하는 작은 정치의 소탐 대시라는 그런 것들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물론 뭐 비대위 징계위 가서 다시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징계해서 탈당 권유해서 제명까지 한다고 한들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의 모든 것이 다 승리를 해서 당 대표로 돌아오겠습니까? 정치적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있어도 저는 이번 말고 다음에 당대표를 노릴 수는 있어도 이번에 스스로 정치적 사법적인 승리를
않고 정치는 그 다음 대표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예.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패배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윤석열 의원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자들, 윤핵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 그런 것들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서 또 할 수 없어서 출마 못하고 그리고 퇴임하고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치적 책임이 이선 후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살리려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까지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정도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14일 날 뭐 하기 전에 또 징계도 하고 예. 또 9월 14일 예를 들어서 가처분 결과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와서 또 여기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그럼 당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당이 어디로 갈 거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민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내용을 빨리 정리하는 것은 간단한데 예.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수단을 다 동원하고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이에 지지율 떨어지죠. 그리고 보수 정당의 여러 중도층이 다 날아가 있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오롯이 야당의 책임이 아니고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여기에서 손짓고 헤엄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질 사람들이 빨리빨리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